전 경기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뇌물, 외환거래법,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됐거든요.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활되는 네.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 때도 아마 이런 상황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아예 상상도 못한 거예요. 네. 만약에 현직 대통령을 매주 그렇게 재판정으로 불러서 재판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는 다 없어진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잡아놓고 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셀프 사면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셀프 사면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규정이 없죠. 없겠죠, 당연히. 규정이 정말 상상도 못한 이 미래를 저희가 그러니까요. 겪고 있는 것 있는. 같은데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보겠습니다. 긍정평가는 31.5%, 부정평가는 65.1%로 지난주 긍정평가 30.6%에 비해 1.5%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두고 말이 참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프로젝트 이름도 이상해요. 대왕고래가 뭐예요? 석유, 산유국 이런 느낌이 나야지. 대왕고래 이러면 이게 산유국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좀 뜬금없었죠. 시점과 이 방식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20%대를 기록하는 지지율에서 나오는 위기감, 발표 배경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발표에 대한 진정성이 좀 희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야권대로 이거 지지율 물타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지율 위기감이 부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트럼프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안 한다는 네. 표현이 굉장히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한 정부의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은. 이게 왜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냐면 이야기를 한 근거,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나왔어요. 신뢰성 자체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거를 직접 발표했다. 이게 참 약간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마음이 전체적으로. 급해서 일단 지른. 그러니까 위기감도 있고 급한데 컨트롤 타워는 없고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회해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뭔가 튀어나오면 이걸 갖다가 그냥 발표하고 보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로 이제 넘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게 정치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증 없이 시추 작업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시추도 안 하고 프로젝트를 닫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추하는 데만 최소 1조 원 이상이 든다는 거잖아요. 네. 한 번 뚫는데 1,000억이니까 그러니까 10번 뚫으면 최소 1조죠. 20개는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최고 책임자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최고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직위에 맞는 어떤 신중하게 좀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도 문제인데요.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8일 개원의 진료 명령을 내렸는데요. 의정 갈등의 출구 전략이 있긴 한 건가요? 이것도 지금 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벌써 몇 달째입니까? 총선 2달 전이었으니까 3달, 4달 가까이 2월, 지금 되고 예. 있어요. 달려올 때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한쪽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느 한쪽도 지금 접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강경하게 이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부가 움직이냐 의료계가 움직이냐 이제 그 차이인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계를 향해서 뭔가 사법 처리라는 무기를 들고 계속 압박을 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통했죠. 이거를 빨리 해결 못하면 이거는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환자들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요. 각도를 바꿔서 민주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은 어쨌든 정부하고 의료계는 사실 대화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만약에 민주당이 중재안을 들고 왔을 때 정부가 받을 것이냐?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연금개혁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연금개혁도 만약에 야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개혁을 처리하자고 했을 때 여당이 회피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좀 강대강 대치이기 때문에 지렛대가 필요하고 지금 국회의 다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제1야당이 국회의장도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양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4.5%, 더불어민주당은 35.6%입니다.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던 핫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제3자 뇌물 혐의 등 3가지가 유죄로 판결돼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재판부가 선고를 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 200만 달러를 대북 송금을 했을 때 소위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본 건데 그거를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까지 타고 올라가는 이 소위 실마리를 만들어줬기 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다음에 그쵸. 법조계에서도 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년 6개월이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정치인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가장 긴 형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뇌물, 외환거래법, 증거인멸, 교사 아무튼 이런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됐거든요. 관측에 따르면 제3자 뇌물죄를 주요 혐의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활되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법 리스크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새로운 국면, 새로운 네. 위기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지 3일이 넘어가는데요. 이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유력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중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집행유예만 돼도 대통령직 상실이다.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 때도 아마 이런 상황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아예 상상도 못한 거예요. 네. 헌법을 만들 80년대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새로운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헌법학자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소추의 특권을 굉장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 형사적으로 기소되지 아니할 권리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소된 이후에 재판받지 않을 권리까지 말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갈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이미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현직 대통령을 매주 그렇게 재판정으로 불러서 재판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는 없죠, 당연히. 네, 트럼프가 지금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도 지금 기소가 돼서 guilty.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주요 전략이 대법원 판결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는 다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를 잡아놓고 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셀프 사면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셀프 사면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그저 규정이 없죠. 없겠죠, 당연히. 규정이 정말 상상도 못한 이 미래를 저희가 그러니까요. 겪고 없을 것 있는.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그 아이디어 나오는 거 보고 네네. 제가 정말 1, 2등 그거요. 내가 정치 사상 이런 일들이 있나? 요즘에 그런 일들만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라는 건 그냥 한동훈이 싫어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싫은데 한동훈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정면 돌파될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총선 이후에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그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그분들이 같은데. 우리 방송을 보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례적인 일이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법사위를 사수하고 대북 송금 특검법으로 맞서겠다라는 입장인데 법사위 과방위에 이제 정청래, 최민희 등 초강경파가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거론되는 게 아니라 거의 확정이죠. 당내에서는 확정된 예.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와,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그 스쿼드가 국회의 모습이 차마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초강경 인사들로 배치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 얘기하는 한다. 근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두 번째는 그냥 밀어붙인다. 이게 이제 이번 국회 운영의 네. 하나의 뭔가 기조인가요? 기조로 정리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를
효율을 중심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비효율을 제도화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도의 변화는 신중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답답해 보이지만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맞다.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할 것 같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 강대강 대축면을 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렇게 가다가 브레이크 없이 가면 역풍이 온다고 봐요. 저는. 그럼요. 네. 그건 민심은 그래요. 이번에 힘 있을 때 좀 해봐.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계속 지지하지 않아요. 그쵸.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밀어붙이는 것이. 하지만 그 우리가 지켜왔던 어떤 규범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존중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22대 국회 개헌한 뒤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로텐더홀에만 있어요. 본회의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로텐더홀에 있는 것도 문제예요. 왜 국회의장이. 집권 야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불러서 원구성 협의하자 그러는데 안 나타나. 선거를 참패했으면 일정 정도 양보할 생각을 하고 네.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3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면 최소 1개 이상은 1개.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니, 민주당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요. 일단 세게. 세 개를 얘기한 건 네. 한 개는 주겠다. 예전에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뭐가 있었냐면 지구당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원래는 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그때 이제 한나라당 차떼기 시절에 불출마 선언한 오세훈을 시켜가지고 정계특위 간사를 시킨 다음에 협상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열린우리당 간사가 천정배의원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안을 갖고 왔어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을 갖고 왔는데 열린우리당이 계속 안 받다가 여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차떼기당이 되는 안을 안 받는다. 갑자기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그때 네네. 정치자금법 획기적으로 바뀐 네.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주인이 없어요, 지금. 그 협상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단판을 져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야에 정말 그 책임 있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네. 그럴 만한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저는 차라리 아예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원내 정당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쇄신과 각오를 하고 정당을 한번 싹 해체한 다음에 모든 정당 구조를 원내 정당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당 대표를 안 뽑으면 되잖아요. 당 대표 안 뽑고 네. 원내 대표가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체제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강영석 기자를 국회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정도의 쇄신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 그렇죠.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이재명 공격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부 결속부터.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부에 대해서 정말 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당을 수습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특히 그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했던 그분이 동료심이. 지구당 부활하겠다고 한 대목에서 저는 결국에는 기성 정치로 들어왔다는 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두 분의 업다운 먼저 보겠습니다. 유승찬 대표님 업다운 누구 골라오셨죠? 뭐 내가 컨닝 하니까 그 강경석 기자님이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아 저도 사실 오늘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뽑을 사람 없다고. 이 다운은 너무 많았어. 이번 주만큼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 안 나온 주가 없었어요. 다운은 다 다운이야. 근데 업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원식 그 신임 국회의장을 네. 뽑아왔습니다. 약간 일단 희망이 기대감을 담긴. 담아서, 네. 스텝을 임명했어요. 그 사무총장의 김민기 전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의 조오섭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저는 뭐 우원식 의장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로 이제 임명이 됐다. 그리고 김민기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와도 소통이 잘 되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원구성에서 우원식 의장의 첫 번째 협상 능력. 협상 능력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식 의장은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여긴 아직도 이제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 눈치를 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의장으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가령 민주당이 한 번 더 치원통첩하고 그냥 밀어붙일 거를 한 번, 두 번 더 협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나 의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좀 보거든요.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최후의 보루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 같아요? 저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뽑았습니다. 희망을 담아서 업을 네. 정해주셨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운은 어떤 분 골라오셨죠? 다운은 뭐 고민을 하다가 난 사실 대왕거래권도 간단치 않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그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꼽았습니다. 강경석 기자님, 업 어떤 분 골라오셨죠? 저도 뭐 이번 주엔 아무리 뒤져도 안 네. 나오길래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국민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네. 법했던 빅토르 아브레우 씨를 난데없이 의문에 네, 뭐 아무튼 뭐 별로 업으로 뽑을 만한 분은 없었어요. 예. 네,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더더욱. 저는 이재명 대표를 다운으로 꼽은 게 약간 지금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럼요. 이 특검법을 남발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본인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이 소위 당 대표가 선거 전에 언제까지 그만둬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또 이제 손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씩 한 발짝씩 더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총선 때까지는 이 페이스 조절을 잘했었는데 특검법 남발, 뭐 당원당규 개정 이게 약간 본인들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여기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도 나오고 사법 리스크가 좀 재점화되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조짐들이 약간 조금 위험 신호가 좀 켜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이제 그 이런 사법 리스크 말고 대권 관련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대목은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이 오래 가면요. 아니, 지루해지거든요. 이게 지루한 건 최악입니다. 선거 때는. 그래서 나는 경쟁 구도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아직 시간이 좀 대선까지는 꽤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죠. 꽤 남았기 때문에 이 구도가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오냐면 만약에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못 참고 탈당을 하거나 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대척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적대적 공정관계의 대척점이 사라지면 그 반대편도 너무 위험해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는 게 가장 위험한 정치적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도 약간 정치적으로는 아무튼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다. 네.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자, 상임위 구성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